이모, 이제 제 옆에는 아무도 없네요. 한 사람의 장례식이 끝난 밤, 민강유통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은 떠났고, 피로만 엮인 사람들만 이 집에 남았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 손녀를 잃은 할머니, 그리고 내가 내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된 여자. 이 집안의 막장은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까요? 오늘은 공 실장이 죽고 난 뒤 피로 세워진 민간그룹의 주인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편에 서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 실장의 장례식이 끝난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빈 영정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딱 둘이었죠. 민경채 그리고 세리. 세리는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공 실장의 영정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모는요? 평생 어느 편도 아니고 저 편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세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민경채는 흰 국화를 내려놓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모, 제가 이제야 인정할게요. 제 엄마 대신 평생 제 죄까지 떠안고 살던 사람, 그게 이모였다는 거. 입술이 떨렸지만 민경채 눈빛은 기묘하게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모, 이제 이 집에서 이모 피 섞인 사람, 진짜로 하나 남았네요. 그녀는 스스로 가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언니 딸, 언니 조카, 언니 손녀. 다 여기서 끊어졌고, 이제 남은 건 이모 언니 피반 섞인 저 하나예요. 그 말은 어쩌면 다짐이기도 했고, 어쩌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세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하게요? 민경채는 고개를 돌려 세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긴. 남은 피 하나라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지. 그 순간 세리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그 남은 피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목줄에 새 사슬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 민두식의 재판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도원실업 사장 부부 사망 사고, 정호세 교통사고, 백미소 옥상 추락 사건, 그리고 피 묻은 비자금 300억까지. 공 실장이 진범이었던 부분, 즉 판을 키우고 살인을 기획한 사람은 공 실장이었지만 그 판을 열어준 이름은 결국 민두식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죽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움직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원실업도 정호세도 미소도 결국 다 제 책임입니다. 남은 인생은 그 사실을 알고 사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진범들이 드러났고 피고인 역시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모든 죄값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이 기록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형량이 선고됐고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두식이라는 이름은 깜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깜빵 밖에 남은 사람들이었죠. 특히 민경채. 민두식이 교도소로 이감된 날 밤, 민경채는 딸 민세리가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 기숙사 앞, 교문 옆 벤치 아래에서 세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낀 채 멍하니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던 세리는 갑자기 느껴진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민경채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정리된 화장. 하지만 눈빛은 피곤과 광기가 함께 비치고 있었죠. 세리야. 경채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엄마가 너 보러 왔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다음 주면 시험이라. 이제 학교에선 상담도 다 끝났고 엄마가 굳이 여기까지. 학교? 민경채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잠이 오겠니?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제 와서 저를 어떻게 하게요? 민경채는 잠시 세리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가진 피, 이제 너 하나야. 네? 피는 안 섞였어. 너 내 딸 아니야. 그건 이제 다 알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서 지금까지 내가 꽂혀있던 사람들 다 죽었더라고. 경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소 이모 회장님, 다 없어졌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이 집안에 남아있는 죄의 증거 같은 사람, 그게 이제 너 하나야. 세리의 손이 서서히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증거라니요? 그래, 증거. 이 집이 얼마나 미쳐 있었는지, 이모가 어떤 짓을 했는지, 루시아가 뭘 숨겼는지, 김선재가 뭘 배반했는지. 그 모든 걸 너 하나가 다 보고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세리야, 제발 아무데나 가지 마. 아무 말이나 하지 마. 너 한마디에 이 집이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보호처럼 들리면서도 새로운 감옥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그 집 다시 돌아가야 해요? 경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무너지는 꼴 제대로 눈 뜨고 보자.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보고 살아야지. 그날 밤 이후 민경채는 딸을 지키는 엄마가 아니라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강유통 옛 회장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전쟁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스텔라장은 한가득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어떤 이름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여기 또 나왔어요. 루시아가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콜드체인 시스템 원 설계자 문창도, 그리고 공동 특허권자 민두식, 문태경이 얼굴을 굳힌 채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랑 민두식 이름이 같이 적힌 서류는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이건 좀 다르네요. 루시아가 뒷장을 넘겼습니다. 여기요. 최초 계약 초안. 그 종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의 모든 기술적 권리는 문창도 박사에게 귀속되며 민강유통은 일정 기간 사용료만 지급한다. 그 아래 빨간 펜으로 거칠게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정본에는 이 문장이 깨끗하게 바뀌어 있었죠. 기술 권리는 공동 귀속으로 하며 민강유통은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정권을 보유한다. 문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붉은 줄 누가 그었을까요? 루시아가 서류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변호사 이름. 김선재. 그 이름이 나온 순간 회의실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문태경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믿었다는 변호사네요. 문 박사님, 이런 건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면서 옆에 붙어 있던 사람.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면이 사라지고 서버가 털리고 계약 문구가 뒤집혔던 그 시점. 항상 그 사람 이름이 서류 구석에 찍혀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 여기까지 끌려온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회의실 문틈으로 조용히 들어선 사람. 수에 대신 평범한 옷, 하지만 발목에는 전자발찌. 김선재였습니다. 내 이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문창도 박사님 기술, 민두식 회장님 비자금, 공실장 세리 미소. 그 모든 이야기에 한가운데에 선 사람으로서 이 방에서 빠질 수 없죠.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중심 인물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범들 중 하나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김선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둘 다겠죠. 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서류 위에 놓인 문창도 이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서류들 제가 손댄 거 맞습니다. 처음엔 문 박사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보호계약, 로열티 조항 다 문 박사님에게 유리하게.
제가 직접 써드렸어요. 문태경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배신하셨습니까? 아버지 편에서 민두식 편으로 갈아탄 게 언제예요? 김선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도원 실업 사고 전에요. 민두식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자네 실력이 아깝다. 그 기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올려주면 앞으로 평생 굶을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공 실장이 제게 한 말도 아직 기억납니다. 루시아와 스텔라장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라면 이 정도 제안을 걷어찰 리 없지. 그 집은 언젠가 망할 회사고 민씨 집안은 평생 버티는 집이다. 그 말 듣고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집이 무너질 줄은 몰랐네요. 회의실 공기가 더욱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이번엔 스텔라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걸친 채 한쪽 손에는 서류 봉투, 다른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이 방 참 기묘한 사람들이 모였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 기술을 훔친 집의 피해자, 아들, 그 집을 키운 딸, 그 집 비자금을 설계한 변호사, 그리고 그 집을 무너뜨리겠다고 돌아온 피해자이자 공범인 나까지. 스텔라장은 회의실 중앙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합시다.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이 집 주인을 다시 정하는 겁니다. 한 문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스텔라장이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문창도 박사 설계도면 사본, 당시 계약 초안, 그걸 바꾸라고 지시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장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김선재, 당신 이름이 찍힌 법률 자문서입니다. 김선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썼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선택하십시오. 스텔라장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처럼 돈 되는 쪽 손을 들어줄 건지, 아니면 당신을 낳았던 여자가 죽어가면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약속 쪽으로 손을 들어줄 건지. 김선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 실장,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텔라장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세리마는 살게 해주세요. 내 새끼랑 내 언니 새끼. 둘 다 망가뜨린 죄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 아들은 알아서 죗값 치를 겁니다. 회의실 안이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김선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텔라장이 손가락으로 탁자 위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요. 당신이 그동안 가져간 목 다 토해내십시오. 주식, 옵션, 비자금에서 떼어간 돈 다 합치면 꽤 될 겁니다. 그걸 통째로 문태경 씨와 피해자 재단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김선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신 전 뭘 받습니까? 법적 합의? 형량 감경? 스텔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스텔라장의 마지막 한마디. 그냥 당신이 인간으로 기록될 마지막 기회 하나.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 뜻밖에도 김선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루시아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좋습니까? 네. 김선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 이미 망가질 만큼 망가졌습니다. 공 실장. 아니, 엄마가 마지막에 저한테 남긴 건 편지도 유산도 아니고. 그는 민경채와 세리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지옥이었거든요. 내 딸을 가해자로 만들고 내 조카딸을 죽게 만든 집. 그 가운데 서 있던 제 얼굴이 이제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진 민간그룹 주식 모두 피해자 재단과 문태경 씨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하죠.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기록에 남겨주세요. 문창도 박사 기술을 훔치는데 공무원 변호사이자 공 실장의 친아들이었고 마지막에는 그 기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일부 협력한 사람이라고. 문태경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회의실 안 시선이 다음으로 향한 곳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 차례겠네요. 루시아가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민씨 집안 장녀 타이틀? 재벌가 사모님 자리. 그거야 이미 무너졌고요. 민경채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식이요. 제 명의로 된 민강유통 지분 전부 다. 스텔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채야, 너까지 그러면 정말 손에 남는 게. 어머니. 민경채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집착했던 게 뭔지 아세요? 민두식 회장님 장녀 자리, 민강유통 후계자 자리.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이 집 피해자가 아니라 이 집 주인 편에 서 있다는 착각. 그 착각 하나에 내가 내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었고 남의 딸을 옥상으로 떨어뜨렸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민경채는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민씨 집안 지분. 제가 들고 있을 자격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이후에 뭐가 남습니까? 민씨 집안 딸이 아니고 민강유통 주주도 아니고. 그럼 민경채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요? 민경채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죄인요. 살아서 이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보는 죄인. 그게 제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그 말에 스텔라장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날 밤 회의실 안에서 이상한 합의가 하나 맺어졌습니다. 김선재. 보유한 지분 전량을 피해자 재단 및 문태경 측에 양도한다. 대신 자신의 죄와 공모 과정이 공식 기록에 남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민경채. 본인 명의 민간그룹 관련 지분 전부를 포기하고 민씨 집안 경영 라인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법적 책임은 피하지 않되 향후 회사 정리 및 재단 운영 과정에서 증인으로 협조한다. 루시아 앤드 스텔라장. 민두식이 넘긴 52% 의결권을 활용해 이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도둑맞은 기술을 피해자 이름으로 돌려놓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문태경. 부친 문창도 박사 이름으로 된 재단 및 백미소 기념 나눔재단과 연계하여 기술 로열티 및 회사 수익 일부를 피해자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조카와 손녀, 아들과 며느리, 역할이 뒤섞인 사람들이 한 방에 앉아서 이 집 주인을 바꾸자고 합의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민강유통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건물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벌가 몰락, 기술 도용 진실, 새로운 주인. 화면 아래 자막들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었죠. 대회의실 안, 연단 위에는 이제 민강 회장이 아니라 새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선 루시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문태경, 스텔라장, 민경채, 그리고 김선재가 각각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죠. 루시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래된 잘못 하나를 바로잡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용한 웅성거림이 이곳저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민강유통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기반, 그중 상당 부분은 문창도 박사님의 기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계약서의 문장 몇 줄로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루시아는 뒤쪽 스크린에
옛 계약서 사본을 띄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이 계약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주주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쌓아 올린 회사 가치를 다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루시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바로잡는 겁니다. 남의 기술로 세운 성인이 그 성의 주인부터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문태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은 문창도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버지에게 빚진 이름 하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러 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강 유통이 앞으로 문창도 기술 사용에 대해 지불해야 할 로열티, 그중 상당 부분은 백미소 기념 나눔 재단과 도원실험 유가족 지원 기금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흘린 피 위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피해자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주주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수십 년간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라는 겁니까? 문태경이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일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받으신 배당과 이익 안에는 피해자들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보다 이제라도 조금 덜어내는 게 조금은 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묘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이크를 조용히 잡는 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저는 민강유통 장녀 민경채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크게 번졌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상속녀 이미지를 팔던 사람,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가 곧바로 웃음을 지웠습니다. 저는 이 집 피해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저는 이 집 가해자 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지에 취해 살면서 제 딸이 가해자가 되는 걸 방관했고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한 아이를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백미소의 얼굴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진 주식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이 집 주인으로 남지 않고 이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눈뜨고 지켜보는 죄인으로 남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제 딸에게 그리고 미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또 한 번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갈 무렵 대회의실 뒤쪽 기자들도 눈치채지 못한 한 구석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문태경이었죠. 이제 회사 주인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세리가 물었습니다. 문태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소송도 끝까지 가야 하고 계약도 하나씩 다시 정리해야 하고.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피로 굴러가지 않게 만드는 방향으로요. 세리는 난간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럼 전요? 저는 어디 서 있어야 해요? 문태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서고 싶은 곳. 그게 어디든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딸이라고 정해준 자리 말고 내가 직접 고른 자리. 세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앞으로는 제 편 들게요. 누구 딸인지 누구 손녀인지 말고 그냥 나요. 그 말은 이 집 어느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선언이었습니다. 몇 달 뒤 민강유통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간판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재단, 새로운 이사회. 어느 날 재단 개관식 현수막 아래에서 루시아와 스텔라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백미소 기념 나눔 재단, 그리고 문창도 기술연구지원센터. 두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민 씨라는 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대신 피해자들 이름이 이 건물 벽에 남겠죠. 스텔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호세도 미소도 도원실업도 이제는 누군가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불려야 하니까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끝까지 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훔쳐 세운 집은 결국 그 기술 주인에게 다시 문을 열었고, 피로만 줄 세우던 집안은 끝내 책임과 이름으로 다시 나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누군가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회사 현관에서 조금씩 늦은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나마 이런 결말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권선징악이라 부릅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았고 피해자 이름은 겨우 지워지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민강유통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문창도 콜드체인 앤드 백미소 나눔재단. 긴 이름이었지만 적어도 이 건물의 출발점이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드러내는 이름이었죠.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새로 받는 동안 사무실 곳곳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제 진짜 깨끗해지는 거겠죠? 그래도 재벌은 재단 하나씩 달고 살잖아.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 중 가장 불편한 표정을 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새 주인 쪽이었습니다. 문태경. 간판 하나 바꿨다고 피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을 때 뒤에서 스텔라장이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판만 바꿀 거냐, 판을 바꿀 거냐. 오늘 그 얘기를 해야지. 며칠 뒤 새 재단 사무실로 이상한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인 익명. 제목 피해자 이름으로 세탁되는 돈. 루시아가 첫 줄을 읽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백미소 나눔재단에서 집행한 1차 장학금 중 일부가 다시 민씨 일가 측 우회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론 협력기관, 실상은 민두식 사돈회사입니다. 메일 하단에는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계약서 캡처가 붙어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 이름을 팔아서 돈을 돌리고 있다는 거야? 스텔라장이 서류를 확대해 보다가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봐요. 계약 담당자 서명. 루시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도진 전무. 민강유통 시절부터 내려오던 재무통, 숫자의 마술사라고 불리던 남자. 민두식이 가장 믿어 마지 않던 인물이 이 구조에서도 살아남아 경영 안정을 이유로 다시 앉아있던 인물이었죠. 3. 피해자 돕자면서 또다시 빼먹자는 겁니까? 그날 오후 긴급 경영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도진 전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기는 단순 협력사입니다. 초기 재단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위해 전무님, 문태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 이름 민두식 회장님 사돈이죠? 사돈 관계라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 조건 보십시오. 시세보다 싼 단가에 스텔라장이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싸게 산 대신 우리가 잃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재단 돈은 피해자들 이름으로 움직인다는 신뢰 전체를 잃어요. 한도진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습니다. 이 재단 언제까지 피해자만 보고 갈 겁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회사, 이 재단이 오래 살아야 피해자도 오래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다 끊다 보면 곧장 적자입니다. 루시아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우린 어떻게 오래 먹고 사느냐를 논의하려고 이 판을 다시 연 게 아닙니다. 누구 피로 먹고 살았는지 따져보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한도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과연 누구도
누군가 피 위에서 이익 본 적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에 가장 먼저 표정이 무너진 사람은 의외로 문태경이었습니다. 4. 공 실장이 남긴 마지막 봉투. 며칠 뒤 밤, 새 사무실 한 구석에서 문태경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 유품 정리 중. 뒤늦게 발견된 상자. 겉에는 낙서처럼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죠. 문 박사님 아들한테 언젠가 필요하면. 상자를 연 순간 노트 한 권과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공 실장의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창도 박사는 처음부터 피해자만은 아니었다. 문태경의 손이 굳었습니다. 처음 계약서 초안을 쓴 건 김선재가 아니라 문 박사님 본인이었다. 기술 정권을 민간 유통으로 넘기는 조건. 대신 상장 후 지분 15%와 고문료 확약.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도 안 돼. 페이지를 넘기자 새로운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야 후회하셨다. 기술은 팔아도 양심은 팔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다시 계약을 돌려놓자고 하셨다. 그때 민두식이 움직였다. 도원 실업 사고 그 직전에 USB를 꽂자 오래된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파일명 문창도 마지막 자문. 문창도 목소리. 내가 잘못 시작했어. 기술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기술이 누구 피를 먹고 돌아갈지까지는 생각 못했어. 공 실장 목소리. 그럼 지금이라도 돌려놓으시죠. 계약 무효 소송.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창도. 그 전에 누가 날 막지 않으면 말이야. 파일은 그 대목에서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문창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계약은 뒤집히지 못한 채 고착됐죠. 문태경은 녹음이 끝난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 한 번은 민두식이랑 같은 편에 섰던 거야? 피해자였다고 믿어왔던 아버지의 이름이 한순간에 공범이라는 단어와 몇 개 겹쳐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도진 전무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과연 누구도 누군가 피 위에서 이익 본 적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선택해야죠. 덮을지 까낼지. 다음 날 노트와 USB는 루시아, 스텔라장, 김선재, 민경채가 모인 비공개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긴 침묵만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의외로 김선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약 초안을 써달라고 의뢰한 사람은 민두식이 아니라 문창도 박사였다는 거네요. 스텔라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두식이 저지른 짓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야. 도원 실업 사고도 비자금도. 그렇죠. 김선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이 회사 출발점에 있던 죄가 생각보다 더 섞여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순수한 피해자 vs 100% 악인, 그렇게 딱 나뉘지 않는다는 거. 루시아가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태경 씨, 이거 주주총회에서 공개할 겁니까? 질문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문태경은 노트 위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처음에 잘못 시작한 죄, 나중에라도 바로잡으려 했던 용기, 둘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공 실장 필체였습니다. 문태경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엔 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되찾은 자리에 먼저 흠집을 내는 꼴이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집이 해온 짓이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잘못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바로잡으려 했다고 좋은 부분만 내세우는 것. 그게 또 다른 버전의 민두식 같아서요. 민경채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선택해야죠. 옛날처럼 살아있는 사람들 편한 대로 덮을지 아니면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까내고 나눌지. 회의실 공기가 서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두 번째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기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안건이 올라왔죠. 문창도 박사 계약 관련 추가 공시 및 사과 발표. 연단 위에 선 사람은 이번에도 루시아였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태경. 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켜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버지 이름에 흠집을 내려왔습니다. 주주석이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와 재단은 문창도 박사를 기술을 도둑맞은 피해자로만 기억해왔습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크린에 옛 계약 초안 사본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계약서 초안을 의뢰한 사람은 민두식 회장이 아니라 제 아버지였습니다. 기술 정권을 넘기는 대신 지분과 자리를 보장받겠다는 조건. 그 시작은 아버지의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버지는 그 계약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로 죽었고 그 기록은 묻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잘못된 시작과 늦은 후회를 같이 기록하려고 합니다. 문태경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 회사 완벽한 피해자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처음엔 이익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어른들 위에 세워졌다가 그 잘못을 돌려놓으려 했던 시도들, 그리고 그 시도마저 짓밟아온 역사 위에 겨우 다시 서보려는 회사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아버지를 순수한 피해자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대신 잘못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제든 그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한 중년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이 회사에 남으라는 겁니까? 문태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를 믿지 마십시오. 대신 잘못을 드러내고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백스테이지 복도에서 네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문태경, 민경채, 김선재, 세리.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도 흠이 있다는 거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니까요. 김선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편, 완벽한 피해자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누군가를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올려놔야 그 옆에 선 자기 자신 죄책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민경채가 그 말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세리가 대신 마무리했습니다. 엉망인 우리 편에서 어디까지 책임질지 정하는 거네요. 네 사람 사이 짧지만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각자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오르고 있었죠. 살아서 내 죄를 져라. 이 집이 무너지는 걸 끝까지 보고 가겠다. 내 아들은 알아서 죗값을 치를 것이다. 말로 했던 각오들이 이제는 실제 선택으로 하나씩 증명되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간판이 바뀐 건물 외벽을 한 번 더 비춥니다. 문창도 콜드체인 앤드 백미소 나눔재단. 새 이름 아래로 퇴근하는 직원들, 재단 상담을 받으러 오는 유가족들, 그리고 멀리서 그 건물을 올려다보는 네 사람의 뒷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새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옛 그림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까냈다고 해서 내일부터 완벽한 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집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덮는 쪽이 아니라 까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사람도 가해자였던 사람도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익을 쫓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증명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옛 그림자는 언제든 다시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빛 쪽으로 고개를 드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살아서 죗값을 치른다고 부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각자가 선택한 죗값의 무게가
그들의 일상에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로 피를 먹지 않는 기술 위에 설 수 있을지 그 뒤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 민강 유통의 새 챕터는 끝나지만 이 사람들의 죗값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이 집의 다음 장을 보지 못한 겁니다. 피로 시작된 집이 정말로 기술과 책임 위에서 새로 설 수 있을지, 그리고 살아서 죗값을 보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다음 회차에서 더 깊은 전개와 반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다음 예측 시나리오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